에서 남한선까지는 12km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네, 이종훈 박사.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꼽고 싶습니다.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 이게 이제 지난 11일에 국방혁신위원회 그날 이제 뭐 임명장도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 줘서 뭐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 공교롭게도 취임 1주년 다음 날입니다. 네. 자, 취임 1주년이 지난 다음 날도 지난 정권 탓을 또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만 하실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뭐 말씀대로 정말로 군의 골병이 들은 그런 상황 같으면 최근에 우리 방산 수출은 어떻게 또 설명을 하시려고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을 하셨는지, 이게 참모진들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군 통수권자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에 가장 핫한 말 한마디. 저는 성일종 의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오염 처리수라는 게 어찌 보면 이 처리수의 방점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이 가장 쓰고 싶어하는 용어거든요. 그렇죠. 오염 처리했다. 그러니까 안전한 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다들 오염수라는 말을 쓰고 있죠. IAEA도 안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왜 이거를 갑자기 처리수란 용어를 꺼냈을까 싶었을 때 결국은 뭐 지금 시차를 보내곤 합니다만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딱 드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거는 처리수란 용어는 정부조차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데 너무 앞질러간 발언이었다. 뭐 앞질러갔다기보다는 잘못 나간 발언이었다. 이런 평가를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정부라든지 여당이라든지 그 집권 세력 내에서는 이거 오염 처리수니까 문제 없어. 그다음에 뭐 IAEA 기준에 따라서 곧 발표할 것 같은데 IAEA에서 문제 없다 그러면 방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느 정도 컨센서스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의원도 아니고 이거 바다 지키기 특위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그냥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핫했던 말까지 들어봤고요. 조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얘기가 나온 김에 취임 1년 맞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요. 지난 1년 잠깐 평가하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국제사회는 지난 70년간 주권 평등, 영토 보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규범에 기반해서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평화 번영을 구현해 왔습니다.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뭐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쭉 이게 그러니까
TV로 생중계된 이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지금 이렇게 잠깐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1주년 기자회견이나 뭐 기자들 면담, 간담회 이런 거 대신에 어찌 보면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 비슷하게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거는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 건데 기자실에 가서 기자들을 만난 거는 좋습니다만 결국은 신년 기자회견이나 1주년 기자회견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용산에 갔을 때도 소통하겠다라고 간 거지 않습니까? 도어스태핑도 매일 하다가 중단해버렸고 예.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안 하고 예. 그럼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자라든지 언론을 대하는 게 대통령실이나 주변에 보면 막 계속 언론에 뭐 좌파 패널들이 나간다 뭐 분류를 하고 어디 특정 언론사는 문제가 있다 그러고 자꾸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회견하고 질문 받고 특히 이렇게 뭐 1주년 이럴 때는 그동안 거의 해왔거든요. 대부분 대통령들이 그냥 하시면 된다. 네. 굳이 뭐 남 탓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이제 그 발언의 형식은 이제 따져봤고 지난 1년 이제 총평을 해봅시다. 이정훈 박사부터 한번.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딱 그 정도가 현재 점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50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좀 반성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좀 자성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별로 그런 기류가 일치지를 않아서 좀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도어 스태핑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도어 스태핑 중단한 결과 그래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하고 지금 뭐 개방하겠다. 구중궁궐에서 나오겠다라고 해서 용산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이 도로 구중궁궐화되는 그렇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점수는 점점 더 지금 잃어가고 있는 그런 그 국면이다. 최근에 뭐 외교 성과 때문에 뭐 일부 좀 이렇게 반전이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여권에서 그런 정도로까지 아주 유의미한 그런 또 상승도 아니다 하는 점 그런 점 좀 잘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그거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권력형 비리 수사 그것이 자꾸 방해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분노를 했던 거고 그 상황을 좀 타개를 해서 그 수사도 제대로 하고 법치주의를 온전히 세워라. 그런 의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도 좀 완벽하게 해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수사도 뭐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까지 심도 깊게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지 않고 또 다른 한 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여러 또 의혹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 그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해주기를 바랐던 국민들 마음도 꽤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좀 이름으로 해서 법치주의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도 조금 실패한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총평하신다면. 어려운 질문인데 과연 1년밖에 안 됐나 벌써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2, 3년 지난 생각인데 뭘 잘한 게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총장 하다가 정치인으로 돼서 선택을 받은 거는 검사라는 직업도 있지만 이분이 걸어오면서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부분을 많이 내세웠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통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던 건지 예전에는 이제 군인이었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이제 검찰 권력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봤는데 과연 그런 검사나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졌던 생각, 공정, 정의, 상식, 특히 정의, 나쁜 사람 처벌한다 이런 이미지가 과연 그게 맞느냐?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편과 우리 편 확실하게 가르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처벌을 해요.
그런데 우리 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게 저는 그냥 검찰의 어떤 영역의 확장 아니냐. 결국은 권력까지 쥐었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연하게 검찰 검사에 가졌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줬다.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사실은 같은 대목을 지적하신 거죠. 법치의 원칙, 공정 상식을 지켰느냐. 그 대목에서 그나마 30% 좀 넘는 지지층들은 그걸 잘 지켰다고 좋아하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오히려 다수의 중도층 이런 분들은 거기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대통령도 직접 지적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할 정도의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데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러는지는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되는 논란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한미일 공조의 강화 이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정도 보탬이 될 것인지 앞으로 계속 논란거리가 이어지는 그 대목이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경제 분야에서 뭐 하나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제일 걱정 아닙니까? 저도 앞에서 뭐 인터뷰하는 거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중국 계속 얘기하지만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 됐고 무역 적자도 조금 개선은 됐습니다만 계속 안 좋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 들었는데 세일즈 하겠다, 영업사원 되겠다 했으면 결국은 이거를 어느 정도 경제 특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수지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교 안보 문제는 약간 이념의 문제예요. 네. 당장에 뭐 성과가 나는 건 아닌데 무역 수지라든지 경제 문제는 당장 이제 수치로 매달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거에 분명 관심 가져야 된다. 많은 사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수출이 안 되다 보면 사실은 대기업들이 좀 흔들리면 그 밑에 중소 2차, 3차 밴드들은 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저는 오히려 비상경제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관료들, 경제인들 해서 이런 거 점검회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뭐 1주년 됐다고 해서 이게 야당 때문에 안 됩니다. 법제 안 됩니다. 언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1주년에 저는 오히려 기자회견 안 해도 경제 비상계의 해서 수출 점검회의 하고 그런 모습 좀 국민한테 보여주시라.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경제 분야가 좀 너무 뒤처져 있죠, 사실. 네. 정부의 성과로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 거의 없죠.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외교안보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죠, 당연히. 예, 그런데 한마디로 한쪽에 지금 몰빵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지금 엄청난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좀 의문인. 네. 그래서 더 걱정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도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뭐 지금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좀 불안할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와야 되는 나라가 지금 오히려 역조 상황이 발생하니까 환율 같은 것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의 뭐 경제 결합도가 높아지는 거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될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뭐 미국의 최근에 뭐 디폴트 우려도 좀 있는 것이고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또 우리가 고스란히 또 떠안을 그런 또 부담감도 함께 지금 커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처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는 지금 미국이 그야말로 뭐 신냉전 체제 복귀를 원하더라도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양다리 외교처럼 비칠지 모르겠으나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을 다 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 시장은 거의 지금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러시아하고 중국.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의 지금 포기하는 국면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지금 지표로 나타나니까 이것도 빨리 지금 이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지금 외교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미국 시장을 찾겠다는 건데 미국 시장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경쟁하는 시장이고 우리가 그동안 뭐 미국에 수출했던 어떤 약간 저가의 제품으로 승부를 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제품들이. 중국에서 그나마 했던 건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우리가 수출해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뚫기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미일 연대 공조 강화한다 해서 일본은 얻을 게 없어요. 미국도 수출이 만만치 않고. 그러면 사실 중국 시장이 우리가 최대 시장이고 벌었던 시장인데 이거를 굉장히 어찌 보면 중국을 이렇게 대하면서 중국은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예. 공산당의 장악력이 검증 뛰어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국과 이런 관계를 풀어나가면서 과연 중국 시장을 살 수 있겠느냐. 많은 아마 경제를 모르는 분들도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제가 뭐 훗날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라고 했던 거는 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선택 하에서 경제 후속 대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건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뒷감당할 각오 없이 지금 일단 그러니까요. 지르고 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외교가 전개가 되는 것이 좀 문제고요. 그리고 이 각 부처는 어찌됐건 부처 나름의 시각으로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의 비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맞습니다.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인데 그 역할을 지금 거의 지금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더더욱 아쉬운 건 국무총리가 경제관료 출신이고 그렇죠. 대통령실장이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 그런데 뭔가 안 보인다는 점. 이 점이 제일 좀 보통은 우리가 뭐 안타까워요. 피하라 그러긴 하지만 경제 관료들이 이럴 때 또 중심 잡아주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번에 아마 외교부 공무원들이 뭐 대통령실에서 쫓겨나고 이런 걸 보면 본인들의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든 사실은 이런 거는 경제부총리가 어느 정도 좀 잡아줘도 돼요. 관료 출신이고 이러니까. 근데 정치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총리도 그렇고 아무도 뭐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뭐 하다못해 뭐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대책 뭐 점검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잘 되고 있다. 잘 될 거다. 나아질 거다.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집권 2년 차부터는 이 경제를 최우선하는 그런 정책 기조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잠깐 언급된 거 뭐 한두 마디만 해봅시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만약 당권 정지 3개월을 최고위원직 사퇴해서 받았다 손 치면 다음 해에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차피 다음 공천은 난 틀렸어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근데 뭐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고 일단 보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하고 모종의 좀 교감이 오간 게 아닌가.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물밑거래가 좀 오간 결과가 아닌가 싶고 이제 태영호 최고에 대해서 경징계 결정을 이제 하려고 보니 이것도 이런 식으로 또 대충 넘어가는 거냐라고 하는 국민적 또 여론도 의식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불똥이 김재원 최고에게 튄 격이다. 더 중징계로. 그래서 김재원 최고도 아마 처음부터 1년은 아니었을 텐데 제가 보건대는 그 태영호 최고를 조금 또 배려해 주다 보니 좀 그 괜히 좀 그 오발탄을 좀 맞은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될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윤리위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재심을 통해서 또 많이 또 반값 할인을 해준단 말이죠. 지금 재심 신청을 했나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좀 아직 안 알려졌습니다만 뭐 재심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보면 대략 또 몇 개월 지나면 뭐 6개월로 또 이렇게 줄여주고 하는 게 이게 정당의 또 일종의 관행 비슷해서 그렇게 또 결국은 이제 귀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가 어쨌든 대통령 심기를 좀 건드렸고 5.18은 뭐 그냥 입서비스다 이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언론에서 징계해야 된다. 대통령실에서 이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년 출마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분이 원해기 때문에 최고위원 사퇴하면 뭐 보장이 없어요. 최고위원한테 있어야 그나마 공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그 안에서 좀 버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더 심하죠. 김일성 지시 뭐 김구 그다음에 뭐 이게 공천 개입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태영호 의원 발언이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국민의힘 분들도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예. 공천에 다 개입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걸 거짓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다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형사법적으로 문제 가니까 일단은 거짓이라는 게 서로 합의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개월로 하고 살려준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저희가 보더라도 불똥이 이제 김재원 최고한테 튄 건 맞죠. 자, 아무튼 최고위원 두 사람 더 뽑히자마자부터 계속 설화에 오르다가 징계로 일단 낙된 모습인데 과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어떤 민심 얻기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요거는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잠깐 들으시고요. 전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